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두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돌징스 권영우 대표와 인베스트자문 인성익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있는 글로벌 증시인데요. 우리 증시 아직 개장 후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좀 버티던 SK 하이닉스도 좀 전에 마이너스권 전환되는 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시장 진단부터 좀 해보죠. 고모님, 특히 미국 증시 보면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뭐 급등은 아니어도 그 부근에서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 디커플링,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전 세계 증시를 보면은 다 올라가고 있어. 맞아요. 네. 지금 미국은 뭐 나스닥보다는 이제 옛날 굴뚝주인 다우가 지금 아주 신고가 수준까지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글로벌 증시에서 좀 약한 게 이제 중국. 이제 상해 심천 지수가 좀 계속 하락을 가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유독 또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뭐 동남아나 뭐 유럽 증시 여기 보면 계속 이제 신고가 쪽으로 올라가는 종목 나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뭐 중국 그렇다 치고 우리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나 생각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 특화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번처럼 이제 나쁠 때도 있는데 글쎄 이런 상황들은 글쎄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차피 연말 그러니까 하반기 가나 내년 가나 그쪽에 수요는 계속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공급 측면에서 지금 과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에서 조정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만 목놓아 기점 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이제 내일 이제 발표를 하면 우리한테는 이제 모레쯤 이제 아마 그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기존 실적 뭐 영업이익이 분기 300달러가 그러니까 300불이 넘는다고 그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00억 불이 넘는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4분기 연속 세 자릿수거든요.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좋은 거예요. 근데 시장은 반도체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선반영된 측면의 조정 국면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 다음을 보고 있다. 뭐냐면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로 차세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GPU 그래픽 칩이 지금 4분기에 지금 채택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엔비디아의 실적은 상당히 반영돼 있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우리는 그 이후를 먼저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내일 발표하는 그 엔비디아 실적이 기존 컨센서스보다 만약에 진짜 좋게 나온다면 300억 불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반응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면 우리 시장은 특별히 반응할 건 없다. 현재로서는 그냥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현재 장세의 그냥 현 상태 유지가 지금으로서는 그냥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벤트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인성익 고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부분이 선반영됐다. 따라서 이벤트 이후에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다만 이 실적의 가이던스가 워낙 좋게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권영우 대표한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수급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포인트의 초반에 있거든요. 지난달에 급락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 증시랑 그 코릴레이션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수급 쪽에서의 활로에 어느 정도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에서 이 증시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았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현물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의미한 수급이 수급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래 왔단 말이죠. 이런 배경은 그 일주일 동안 보니까 미국에서 어쨌거나 그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그동안 그 고금리 정책이 이제 바뀐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달러 강세 시대에서 이제 약세 국면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환율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1,370원에서 지금 한 대략 1,320원, 오늘은 1,330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외국인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미국의 달러의 그 하락에 대해서 어쨌거나 추세적으로 앞으로도 좀 그런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이 지금 좀 우리나라 현물을 좀 팔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환율도 지금 앞으로도 뭐 1,200원 후반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SK 하이닉스랑 어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랑 엔비디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환율적인 측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 뭐 10월, 11월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 환율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또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매크로적인 달러가 약세되는 국면에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 온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망도 하고 있다라는 뭐 뉴스만 검색해도 정말 많은데요. 권영우 대표님이 하반기까지 계속 열어서 본다면 매크로 관점에서 우리가 환율 상황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기억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으로 오늘 장과 이번 주를 잘 마무리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인성익 고문님의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없는 세상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워낙 있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맞아요. 워낙 없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 엔비디아가 주식 시장을 3년 동안 뒤흔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가격이 코로나 직전에 단지 5불 정도였어요. 그게 지금 140불까지 갔다가 얼마 전에 폭락을 하면서 이제 100불까지 가서 지금 128불까지 줄어 보이는데 엔비디아 가격 더 올라가기에 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는 기껏해야 뭐 퀄컴이나 AMD,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오면서 모든 AI가 이제 접목되면서 모든 게 글로 이제 칩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독보적이다. 미국 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다 그렇다면 가격은 이거 갖고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없었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은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안 갈까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반도체가 가장 문제잖아요. 지금 SK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보는데 반도체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은 당분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가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안 올라가잖아요. 다른 반도체는 이거 올라가야 이제 따라갈 거예요. 이게 따라가면서 그게 그러니까 대장주가 올라가지는 않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부품, 뭐 전공정, 후공정, 팹리스 뭐 가릴 거 없이 일단 반도체 쪽은 좀 손을 놓고 좀 기다리자. 삼성전자하고 SK만 보자라는 생각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이 연초 대비 얼마를 사신 줄 아세요? 1억 주를 샀어요. 이게 50%가 무너졌다가 지금 56%대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 있어요. 외국인이 1억 주까지 샀는데도 주가는 좀 올라가다 계속 주종을 보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기관은 거의 연초 대비해서 거의 7천만 주를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SK 같은 것도 기관은 한 1,400만 주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700만 주 소액이지만 사고 있단 말이니까 그 기관이 문제예요. 기관이 매도를 언제 이제 그치느냐. 근데 다행스러운 건 며칠 전부터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전략은 이제 웬만큼 더 털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펀드가 새로 늘거나 이러면은 가입을 했는데 전혀 그런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움직임이 이제는
웬만한 털 건 다 털었다. 펀드나 이런 데 관련해서 털 건 다 털고 이제는 다시 조금 매수 쪽으로 가담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 나오는데 금리 인하 반도체도 수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 세상에서 없다는 그러니까 없는 거 관계없이 이제는 엔비디아보다는 우리 자체의 어떤 그 반도체 대장주격인 두 종목의 가능성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기관이 거기서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성이 고문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는 한번 가정을 해보죠. 따라서 엔비디아가 없는 세상을 한번 가정해 보면 우리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에서도 상당 부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따가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우 대표한테도 전략 한마디 들어볼까요? 일단 그 시장의 그 수급을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지금 그 8월 5일경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우리 증시가 폭락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투자금도 많이 좀 이렇게 청산이 된 반대 매매로 인해서 또 청산이 된 상태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나 이제 그 코스닥 지수에 있는 어떤 대형주, 중소형주단들이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약한 상태에서도 쉽게 반등이 나오고 또 이제 중소형주단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화재 테마주 그리고 뭐 코로나 테마주 그다음에 또 이제 딥페이크 테마주 그리고 또 대왕고래 테마주 이런 식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아직 뚜렷한 어떤 시장 주도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위주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제 대왕고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주관사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왕고래 테마나 이런 쪽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기술주, 뭐 반도체주,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주식들은 좀 관망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주, 뭐 대형주보다도 테마주 위주로 좀 매매 공략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환율 측면을 보더라면 수급에 대한 향방이 결정되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식 전반적으로 뭐 내일 모레 이벤트도 있지만요. 관망 심리가 좀 주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심도 있게 반도체 섹터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이 폭급한 것 같다. 따라서 마지막 히든카드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히든카드를 보려면 그 전에 많은 부분들의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증시에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어느 정도 베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먼저 인성익 고문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종목 보지 말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대형주만 좀 보자.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율을 봐라. 역대 최고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삼성전자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샀구나. 그러면 더 이상 사줄 사람 없는 거 아닌가? 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 않을까요? 기관이 생겨야죠. 예, 기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지금 기관의 매도가 삼성전자가 7천만 주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외국인이 다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후속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외국인이 더 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거의 뭐 56% 외국인 지분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역대 최고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갈까?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펀드가 우리나라 시장에 그 마켓시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현재로서 나타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유일한 우리가 아군으로 볼 수 있는 건 기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관은 좀 여력이 충분히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왜 그 기관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새로 만약에 이제 개편을 한다거나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럴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기다려 보자라는 거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펀드 그러니까 얼마 연초만 해도 우리가 그 펀드에 대한 그 수급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펀드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해지가 되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은 이제는 자체 자산 운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정이 답보됐고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고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기관은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기관이 대응해서 올라가면 개인들은 또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관이 먼저 대응만 해준다면, 그럼 기관은 언제부터 대응하겠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맞물린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질 일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게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이상 이제 받아 끌어들이지 않고 있는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꼭 좋은 쪽이냐? 왜냐하면 과거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고 지금 미국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 활성화하고 양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웬만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꼭 좋은 건 아닐지언정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가 하나의 수단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금리 인하하면은 자동적으로 가는 게 환율이 강하게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환율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반도체도 그거에 대한 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현재로서는 거의 바닥권을 다지는 정도다.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과감하다기보다는 큰 앞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반도체 역시도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려서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유입되며 지수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권영우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몇 주간 반도체에 대해서 꽤 보수적인 투자 입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배경에는 AI가 이 수익성 측면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결론부터 좀 말해주시죠. 여전한 뷰 유지하시나요? 저는 일단 반도체는 지금 매수에 대한 어떤 관점보다는 오히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는 사이클을 탑니다.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에는 당연히 수요가 견인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AI 수요발로 지금 반도체 가격도 많이 오르고 공급이 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요적인 모멘텀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고 이제는 그 사이클이 하락 국면으로 간다라는 그 증거가 뭐가 되냐면 이 다운턴을 알리는 거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둔화가 다운턴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을 때 반도체는 다운턴, 그러니까 하락으로 이제 국면이 전환되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AI 수요에 맞춰서 어떤 캐파에다가 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떤 캐파 증설을 많이 했는데 이 캐파에 대한 어떤 고점이 2025년 상반기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실적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거의 고점이랑 맞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환율도 어차피 지금 계속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제 대형 매출이 수십조 되는 기업들은 환차익을 누렸던 효과도 있단 말이죠.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동안 이익을 누렸던 것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거의 그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 발표를 해서 뭐 실적이 당연히 상반기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나오더라도 이것이 어떤 고점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엔비디아가 오른다고 해서 또 이제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이건 좀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지 펀드들을 보더라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거의 다 매도했거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매도하고 지금 사는 게 이제 뭐 담배 관련주들, 필수 소비재들, 그러니까 이런 경기 방어주를 사실 사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기술주들, 뭐 이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반도체도 이제 다운턴을 알리고 있는 이런 캐파도 지금 증설이 끝난 어떤 그런 섹터를 굳이 꼭 매매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권영우 대표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들으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할까 말까. 이거 시간이 되게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 주제인데 좀 간략하게 해볼까요? 아까 반도체 사이클을 말씀하시면서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것은 초과 공급의 신호가 있으면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그동안 캐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원활하게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근간에는 수요는 어느 정도 이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을 거야라는 게 가정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AI 붐이라는 게 완전히 태생 단계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를 걸쳐서 AI의 수요가 이전보다 확대된다면 어쩌면 지금은 인버스를 살 때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매집하는 시기가 아닐까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캐파를 일단 증설을 그동안 해왔다라는 건 어쨌건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맞는데 이게 캐파가 어쨌거나 계속 뭐 내년에도 만약에 2025년 상반기에도 더 이상 이 수요를 못 따라가겠으니까 우리 공장 증설을 더 하겠다라는 걸 SK 하이닉스에서 발표를 했다면 그럼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캐파 증설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이제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8, 9월 달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은행도 그렇고 뭐 증권사도 그렇고 실적은 늘 좋습니다. 은행 뭐 실적 발표할 때만 보더라도 뭐 후전어치 수익을 매번 얻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가는 바닥인 것은 이 이후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주가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2025년에 대한 실적보다 2026년 그 이후의 것에 대한 실적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고점은 2025년 상반기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피크라면 주가는 먼저 선 반영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상당히 조금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말씀인데 뭐 권영우 대표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권영우 대표의 말씀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증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꼭 반도체만 아니더라도 한 발짝 뒤에서 이 전반적인 얼개를 보면 그 전력 설비에 대한 전략 인프라도 상당 부분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가죠. 이제 보안주입니다. 자, 어제부터 아니 이번 주부터일까요? 보안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또 정부는 이 딥테크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부정적인 어느 정도 스탠스를 보이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또 다른 모멘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자, 이 보안주 관련돼서 양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살지 안 살지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안주에 대해서는 뭐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근데 고모님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금요일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예, 내일도 뜰 수 있어요. 뜰 수 있는데 좀 그러니까 이걸 저는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건 단기 매매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이 3일째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량 거래 터지고 그렇다면 이제 대장주 기준으로 뭐 샌즈랩이나 뭐 K사인, 뭐 모니터랩, 라운스 이런 거 대장주 기준으로 봤을 때 3일째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또 내일 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하지만 단기 매매는 좀 가능하다고 봐야 되면 장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쪽에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는 그러니까 매수라는 개념이 갖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라는 게 갖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용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이것을 갖고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길게 보지 마라. 왜냐하면 이 회사들을 실적 다 형편없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길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그냥 올해 단순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순차적으로 뭐 3년, 4년 봐도 실적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회사도 작고 그렇다면 어떤 그 연속성은 좀 떨어진다. 단기 매매는 충분히 현재 시장이 이런 상태라면 가능하다. 대장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 몇 개 종목을 축소해서 매매를 확산시키지 마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이 크게 안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실적 측면에서도 믿을 수가 없고 변동도 워낙 큰 섹터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봅시다. 이런 조언을 주셨고요. 권영우 대표님도 일단 안 사겠다라는 의견이에요. 내용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보안 자체가 AI의 성장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AI 보듯이 길게 보자라는 의미는 아닌데 보안주 그래도 모멘텀 없을까요?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왜냐하면 일단 그 보안주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보안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바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약간의 이슈만 있어도 쉽게 오르는 게 또 이제 중소형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 이제 뭐 어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딥페이크에 대해서 뭐 특별 집중 단속을 하고 텔레그램도 이제 뭐 내사 수사를 한다고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테마를 공략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약합니다. 거래대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많이 사야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지는데 약간의 뭐 그 수급으로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약간의 그 매도세에도 주가가 폭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그 하방을 막아주는 지지선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권에 있더라도 금방 손실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이런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 이틀 더 강세가 지속이 되더라도 이건 매매는 좀 주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래 대금도 봐야 되고요. 지금 이 상승의 흐름을 본다면 변동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모멘텀은 없다. 결론 도출해 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한 테마 더 볼게요. 테마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코로나19 엠폭스입니다. 한 일주일 전쯤 급등하는 양상에 포착된 이후 좀 숨을 죽이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시세를 받아가고 있어요. 모멘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오른다라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는 있는데요. 코로나19 정말 죽지 않네요. 저희 판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OX 팻말로 알려주시죠. 역시나 안 사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섹터들은 안 산다. 그냥 저희는 관망입니까? 예.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얼마 전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오래 쉬었어요. 일주일 이상 쉬었다가 맞아요. 오늘 올라왔어요. 솔직히 이걸 할 바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보안 관련주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오래 쉬었다가 갑자기 오늘 하루 오는데 여기서 다시 리바운딩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냥 오늘 그냥 이 시장이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고 워낙 힘이 없으니까 흐지부지할 때도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에서 오랜만에 한번 이제 수급이 이쪽에서 이제 거래가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게 맞겠다. 그리고 엠폭스라든지 뭐 지금 관련 뭐 나오는 기사 나오지만은 그 치명률이 그러니까 엠폭스 모르고 코로나19 이제 관련해서 치명률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빠르게 대응하는데 예전에 좀 빨리 대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주 아쉬움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대응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치명률이 높지 않고 그냥 일반 풍토성 감기 정도 바이러스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마스크 외에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엠폭스는 과거에도 한번 유행했고 끼껏해야 유럽 정도 최근에 뭐 동남아에 오긴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왜냐면 정서 환경 문화상 그 여러 가지 크게 테마로서의 가치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인서희 고문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테마도 그 생명력,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코로나19 엠폭스에 관한 테마보다는 구제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주의 테마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보안주도 약간 부정적이었었는데 그래도 코로나19가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죠. 네. 그 안 좋은 가운데서도 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자, 권영우 대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여전히 테마는 수급을 봐야 된다. 저는 그게 꽂혔는데 코로나19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수급이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코로나 테마주를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보면은 이 테마주의 수급을 결정했던 게 확진자 수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올해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몇십만 명인데 다음 주에 또 100만 명이고 그 다다음 주에 300만 명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추세에 따라서 이 테마의 어떤 그 강도가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확진자 수도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 테마주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가 셧다운을 요청하거나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거나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하거나 어떤 이런 추가적인 어떤 대응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테마가 지금 거의 끝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코로나 테마주는 조금 공략을 기피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엠폭스 관련주 두 분 모두 안 사겠다 의견 일치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섹터 더 볼 텐데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 관련한 수혜주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에 주 초반에 관련주들이 좀 부각됐었어요. 대표적으로 성장주 네카오 올랐고요. 2차 전지, 건설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보시면요. 급락하는 섹터 상위에 이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짜리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매력도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까요? 두 분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섹터를 여러 개 언급을 해서 이 팻말 하나로 정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일단 산다 안 산다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은 사겠다 일치가 됐습니다. 고모님, 미국장이 다우 중심으로 상승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미국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국내장도 결국은 따라가게 될까요? 미국이 반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클 거예요. 만약 금리 인하를 하면은. 왜냐하면 그걸 많이 지금 기대를 했었고 지금 금리 차이가 미국하고 2%포인트 차이 나는데도 네. 우리 옛날 같으면은 야, 외국 돈 다 빠져나갈 거야. 우리 빨리 금리 인상시켜야 되면 이랬을 텐데 지나고 나니까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새로운 영역이다라는 걸 새로 또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나도 있을 돈은 버티는구나. 그냥 우리나라의 마켓은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새로 더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금리가 인하되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율이 강세가 되니까 달러가 좀 약세를 취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거보다는 이익 측면이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익 볼 만한 업종이나 테마는 좀 충분히 이익을 봤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좀 소외됐던 것들이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들의 효과가 크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면 우리가 볼 수 있게 국채를 산 사람들은 이익을 보거든요. 만기까지 가는 수익률 이외에 차익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금리부터 이익전 금리가 보통 4% 후반에서 5%대에서 지금 3% 후반에서 4% 초반대까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국 산다라면은 국채 ETF 같은 거 매수해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것도 투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리 인하면은 수신금리가 그러니까 여신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수혜를 받는 것도 바이오일 수도 있고 석유 관련 항공주 같은 것도 아무래도 환율 문제, 항공은 금리의 영향을 받은 환율이 더 이제 영향을 받을 거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여신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신금리가 더 빨리 일찍 떨어지거든요. 그 차액을 또 금리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우리한테는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고 득볼 게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수혜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좀 중심적으로 섹터를 찾아다닌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생각 듭니다. 네, 인성익 고문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도 시차는 있겠지만 덩달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 전반적인 종목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 그중에서도 예대 마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금융주도 상당 부분 주목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권영우 대표한테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권영우 대표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코너 와서 계속해서 제 1픽이 있다면 제약바이오를 주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여쭤볼까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도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하하는 것은 좋지만 경기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식시장이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좋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 경기가 제일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쨌거나 유동성 공급을 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금리 인하를 유동성 완화의 어떤 정책의 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어쨌거나 경기가 둔화를 하고 있고 연준이 원하는 것은 급진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완만한 경기 둔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 완만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경기 둔화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익은 감소할 것인데 이게 너무 경기 침체가 급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금리 인하 수에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매수의 의견을 일단 주셨고요. 그 내용도 잘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 시점에 관심주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우 대표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앞서 전략에서 관망하는 시장에서 우리도 관망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개별 종목 중에 투자할 만한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일단 피팅 밸브 기업이고 이제 국내 유일 S사와 L사에다가 이제 ESS용 모델을 공급하는 회사고 지금 사실은 대왕고래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에 세계 지질 총학회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고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29일 날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또 이제 9월 초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그 선정 입찰을 하고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대왕고래 테마가 가장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테마고 일정도 있기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을 선택했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우 대표의 공략주는 한선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자, 인성익 고문의 공략주 한번 볼까요? 제가 슬쩍 봤는데 오늘 뭐 전반적인 컨셉이 수세입니까? 이거 PF도 좀 얘기가 있었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죠? DGB 금융지주예요.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도 없고요. 좀 힘들어요.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자. 현재 장세 특별히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좀 골라봤는데 DGB 금융지주 이거 과거 대구은행입니다. 항상 비교되는 게 부산은행이에요. 그러니까 BNK 금융지주인데 이게 연초 대비해서 DGB가 10,000원이었는데 7,500원으로 하락을 하고 거꾸로 BNK는 7,000원인데 1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다 거기 아니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두 은행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은 DGB는 계속 이런 상황일까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대구은행이 그 지역적으로 보니까 부동산 PF 리스크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 대손 비용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거기 규모가 1분기에 부동산 PF로 해서 그 365억, 2분기에는 1,500억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IM증권이 과거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이쪽에서 인수해서 IM증권으로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들어가는 게 상반기에만 거의 실적이 800억 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IM뱅크, 그러니까 대구은행이에요. 은행 쪽에서 여신도 증가했어요. 왜냐면 부실 요주의 여신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손 비용으로 상반기에만 2,300억을 집어넣어놨으니까 실적이 2분기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정점을 거의 통과했다는 얘기, 미리 대손 비용을 선반영했다는 것은 하반기에는 빠르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BNK에 비해서 BNK가 시총이 지금 3조 3천억인데 DGB는 1조 4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반까지 좀 좁힌다면 목표가 10,000원 보시고 매매하시면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빈 호흡으로 보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공략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전장 정리 도와드렸는데요. 계속되는 시간은 수급의 향방입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